자, 2008년과 2022년을 돌아보면 데자뷰 현상 같습니다. 우리가 2008년에 뭐가 나왔습니까? 비트코인 백서가 나왔습니다. 2009년 1월 3일 날 제네시스 블록이 생성이 됐는데 그 배경에는 월스트리트에서 발생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있었어요. 이게 글로벌 대혼란을 일으켰고 배경에는 CDO라고 하는 이 Collateral Debt Obligation이라고 하는 그 서브프라임을 토대로 한 합성자산들 이런 것들이 불투명한 이런 자산들이 월스트리트를 지배하게 되면서 대형 사고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소위 리스크 컨테이전 해서 리스크가 금융 시스템으로 막 전파, 오염, 확산이 된다. 이런 과정을 거쳤어요. 그리고 그 결과적으로 보면 제가 보여드리는 이 담벼락에 금이 가는 것처럼 2008년에도 그리고 금년 2022년에도 이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어떤 경계선에서 이 기존 전통적인 금융하고 이 디지털 자산 분야하고의 경계선이 흐트러지면서 기존 금융 시스템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했죠.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스테이블 코인이 언스테이블하게 된 사태입니다. 2008년에는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기반으로 하는 CDO, Synthetic CDO 이런 것들이 그 위기감을 전파시켰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메인 스트리트에 있는 일반 가게, 최종적인 소비자들에게 아주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었고 결과적으로 도드-프랭크 월스트리트 리폼 액트라고 하는 도드-프랭크 월스트리트 개혁법이죠. 이것이 여기에서도 투자자 보호 장치가 대폭 강화된 바 있어요. 근데 금년에도 이 언스테이블한 스테이블 코인 이슈를 비롯해서 디지털 자산의 탈중개와 탈중앙화 금융 이런 부분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위기와 위험 요소들이 전파되고 특히 FRB가 고금리 빅스텝을 밟으면서 기존 주식 자산과 이 디지털 자산의 동조화가 심화되면서 이런 위기감들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디지털 자산 규제 부문에 있어서도 투자자 보호 그리고 금융 안정성에 필요한 규제 장치가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시발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2008년과 2022년 뭔가 공통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그동안에 2008년에도 관심 밖에 있었죠. CDO가 트리플 A라고 하는 신용평가를 받는 과정에서도 왜 그것이 트리플 A를 받아야 되는지 이런 설명이 없었던 것처럼 이 디지털 자산에도 보다 정보에 입각한 투자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기존에 디지털 자산은 금융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해서 누군가 하겠지라고 방치되어 있다가 이제는 아니다. 그것도 금융성 행위이고 뭔가 책임 있는 혁신이 필요하고 이것이 소위 Responsible Innovation이고 그것이 투자자와 소비자 보호, 금융 안정성 보호 이러한 관점에서 필요하다. 이런 생각들이 이제 글로벌하게 지배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글로벌 주요 당국의 접근 방식을 한마디로 이렇게 장표처럼 요약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분산원장 기술을 혼자 공부하지 않고 같이 전문가 집단으로 하여금 공부하고 연구자료를 발간하게 해서 시민사회에 오픈을 했고요. 그리고 기존 규제와 새로운 디지털 자산 부분에 있어서 규제 경계를 명확히 구분을 해주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도 했고 그리고 특이한 것이 OECD에서 2006년 3월 달에 퍼블릭 컨설테이션에 관한 이제 백그라운드 다큐멘트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 공개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주요국들은 다 거치고 있다는 거죠. 그 내용은 양방향 의사소통입니다. 규제 당국이 규제에 관한 입장 그리고 새로운 디지털 자산에 관한 입장을 정리해서 이슈 페이퍼로 발표를 하고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은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하고 이 모아진 의견을 기반으로 해서 최종적인 결론을 도출하고 이것을 시민사회에 다시 한번 발표를 하고 이걸 근거로 해서 새로운 규칙과 제도, 이 규제 장치를 마련해가고 있다.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022년 동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세계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중심으로 한 규칙 마련이 시작됐습니다. 홍콩의 머니터리 어서리티가 암호자산과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를 어떻게 할 건지 의견 수렴을 시작을 했어요. 이것이 지난 3월 달에 끝났고요. 그리고 두바이에서는 가상자산 규제법이라고 하는 새로운 법률이 마련됐고, 여기에서 가상자산 규제청을 새로 만들고 두바이를 글로벌 디지털 자산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하는 방침과 전략이 표명이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6월 7일 날 루미스 질리브런트 액트라고 해서 책임 있는 금융혁신 법안 Responsible Financial Innovation Act라는 법안이 도입이 됐습니다. 이것이 이제 법률안으로 제안이 됐고요. 이 법률안으로 제안되기까지는 이제 많은 과정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뉴욕 금융청이죠. 뉴욕 금융청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가이던스를 발표하면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 요건을 다시 한번 밝히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뉴욕주에서 라이센스 받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업자들이 지켜야 할 요건, 이런 것을 규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디지털 자산의 책임 있는 개발 보장에 관한 행정명령을 내렸고요. 그리고 영국에서는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유로존, 미국에서도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가 유로존에서는 탈출을 했지만 우리 영국 스스로 금융 중심지, 글로벌 섬유, 또 디지털 암호자산의 글로벌 허브가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장관이 직접 나서서 시민사회와 업계와 대화를 할 자세가 되어 있다. 이런 입장을 발표하고요. 일본은 금년 6월 3일 날 자금결제법을 다시 한번 3차 개정을 하면서 법정화폐를 기반으로 하는 스테이블 코인 규정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야흐로 디지털 자산 부문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누가 확보하고 금융 중심지로 발돋움을 누가 할 것인지, 이것이 유로존, 영국, 미국, 또 중동 지방, 또 동남아시아, 일본, 이렇게 이제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핵심은 책임 있는 금융 혁신이고 소비자, 투자자 보호 장치를 어떻게 갖출 것인가 하는 관점이 되겠습니다. 바이든 행정명령과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디지털 자산이라고 하는 포괄적인 정의 규정을 제시했다는 거죠. 여기에는 중앙은행이 발행한 CBDC, 또 일반적인 가상화폐, 스테이블 코인을 전부 포함한다. 그리고 기능적으로 블록체인과 분산원장 기술, 그 유사한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디지털로 가치를 표시한 모든 것들을 포함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현상을 모두 반영하는 포괄적 규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지급이라든지 투자, 그리고 자금의 전송, 교환, 이런 목적으로 쓰이는 디지털로 표시된 가치, 이것을 디지털 자산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명령을 잠시 살펴보면 디지털 자산과 기반 기술에 따른 어떤 리스크에 대처를 하고 잠재적인 이점도 활용을 할 수 있는 균형적인 범정부의 전략은 무엇인가를 강구하라는 대통령의 명령입니다. 그 뒤에는 재무부가 있고요. 이런 소비자 보호, 투자자, 기업 보호, 그리고 금융 안정성 보호에 필요한, 그리고 디지털 자산의 기술적 진전을 지원할 수 있는 장치는 무엇인지, 이런 것을 연구 검토해서 대통령에게 보고하라는 내용인데, 거기에 보면 디지털 자산의 활용과 거래 방식에 대해서 글로벌 표준을 만드는 데 있어서 미국이 어떻게 주도권을 행사할 것인지, 기존 전통적인 금융에서 행사하던 리더십으로부터 미국이 많은 혜택을 보았는데 디지털 자산 부분에 있어서도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재무부, 연준, 법무부 등등 관련된 연방기관에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120일에서 210일 기간을 줄 터이니 관련된 보고서와 법률안을 준비하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 정부 당국도 많이 참고를 하고 있고요. 지난 6월 중순 말경에 미국에 한번 대표단이 갔다 오기도 하였지요. 지난 3월 21일 날 두바이에서는 디지털 자산이죠. 가상자산 규제법이 발효가 됐습니다. 이 특이한 것이 가상자산 규제청을 독립된 관청으로 설립하고
독립적으로 예산, 인사상 독립적으로 설립되는 가상자산 규제청의 임무를 17가지로 책무와 권한을 명시했다는 것. 두바이를 디지털 자산의 금융 중심지로 만들고 그리고 글로벌하게 범세계적으로 디지털 자산에 관한 컨퍼런스가 있으면 가서 들어보라. 그리고 국내에도 유치해라. 그리고 이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영업 활동에 대해서 라이센스를 부여하고 그러한 그 책무와 권한 17가지를 법률에서 명시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우리가 유념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20년을 한번 보겠습니다. EU 커미션이죠. 집행위원회에서 미카 법안을 발표합니다. 미카 법안뿐만 아니라 디지털 자산 관련된 패키지 법안들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2021년을 보면 유럽에서는 유러피언 커미션이 이 미카 규정안이죠. 요거를 한 번 더 수정을 합니다. 요거 수정을 한 것이 유러피언 카운슬 강요회의에 이제 상정이 되고 금년에 2022년에 이제 3자 간 집행위원회, 강요회의, 의회 간의 법률 초안 작업이 진행되는 토대가 됩니다. 2022년 동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로존에서는 암호시장 규정안이죠. 미카에 관한 3자 간 대화가 협의가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3월 달에 시작을 해서 지난 6월 30일에 종결이 되고 조건부 합의안이 도출되었습니다. 자, 새 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5월 달에 발표했죠. 국정목표와 대국민 약속 그리고 국정과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 중에 국정목표 2번째 그리고 국정목표 4번째에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디지털 변환기, 디지털 대전환기의 혁신금융 시스템을 마련하겠다. 그래서 디지털 자산 인프라와 규율 체계를 구축하는 데 주관 부처는 금융위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 첫 번째 단계로서 증권형 토큰에 관한 규제는 자본시장법 체계를 원용을 해서 활용을 해서 규제를 하고 이 비규제 토큰에 있어서는 글로벌 규제 동향을 잘 참고해서 규제 체계를 마련하겠다. 이런 것이 발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학기술을 통해서 디지털 패권을 확보하겠다. 이런 것이 대국민 약속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관 협력을 통해서 디지털 경제 패권 국가를 실현해 보겠다고 하는 것인데 넘어야 할 과제 언덕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글로벌 규제 동향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글로벌 각국이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규제 당국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함께 의견을 모아가면서 마련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뒤따라가는 입장입니다. 영국, 프랑스, 미카, 유로존, 미국 바이든 행정명령, 루미스 진리브렌트 법안, 그리고 싱가포르 등등, 홍콩 이런 데서 나온 자료들을 잘 참고를 해서 법문을 잘 참고를 하면 우리가 새로운 규제 체계를 갖추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 의견을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잘 수렴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08년부터 2022년까지 이제 흐름을 한번 살펴봐 드리기도 했는데요. 자, 이제 포인트는 책임이 있는 혁신입니다. 이것이 도전이기도 하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크립토 윈터가 찾아왔지만 이 새로운 개발자들 또 역량 있는 분들이 선별되는 과정입니다. 기존 금융 쪽에서도 강조하는 용어가 하나 있는데 디지털 자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용어가 어카운터빌리티입니다. 자기의 소명과 책임을 완수했다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설명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어카운터빌리티인데요. 제가 그림에서 보여드리듯이 떳떳하게 링 위로 올라오라는 겁니다. 링 밖에서, 링 주변에서, 인터넷 뒤에서 숨어서 투자자들하고 접촉하지도 않고 이런 행위를 하지 말고 떳떳하게 공시를 하고
이러한 그 행위를 함으로써 신뢰를 형성하라는 거죠. 이것이 새로운 기회이고 도전 과제라고 할 수 있고, 글로벌 규제 당국은 이런 관점에서 법의 목적과 그 규제 장치를 촘촘하고 명확하게 하는 이런 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규칙을 위반하는 배드 액터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퇴출을 포함한 강력한 규제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는 이러한 글로벌 규제 동향과 법제 동향을 소상하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업비트 케어, 투자 사기 예방과 방지책, 투자자분들이 꼭 아셔야 될 내용들을 정확히 알려드리면서 올바른 디지털 자산 투자의 디딤돌, 징검다리 역할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